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4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로 사전 제작 동영상 강의는 마무리하고, 지금 15주차는 지금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 이제 보강 주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휴일이나 뭐 선거일 등등으로 인해서 빠진 부족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강의가 진행이 되고, 20일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실시가 되는데, 기말고사 기간에 맞춰서 그 전에 이제 기말고사와 관련된 공지는 제가 LMS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어, 사전 제작 강의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휴일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따로 보강 주간에 강의를 하기보다는 마무리 짓는 게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좀 더 편의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강의 영상 제작은 14주차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4주차에서 다루고자 할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CI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CIF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CIF가 서류 거래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FOB와 CIF가 뭐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어떤 분기적인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주체가 FOB와 CIF가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FOB가 현물 인도고 현실적 인도라고 한다면 CIF는 상징적 인도를 의미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CIF가 상징적 인도인 것에는 어떻게 보면 거래의 구현에 있어서 그 서류의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달되는 서류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서류,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이 있었고, 그 중에서 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선화증권이었죠. 선화증권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방식의 선화증권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과 연계해서, 그리고 위험의 이전, 비용의 이전과 연계해서 CIF와 선화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CIF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선화증권을 포함해서에 대한 부분과 무역계약의 어떤 종료와 관련되어 있는 법리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F에서 중요한 서류는 세 가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이 있었고, 상업송장은 일종의 그러니까 뭐 영수증이라고 하면 영수증이고 인보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그 증거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상업송장인데,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일단 작성을 해요. 그리고 수입업자한테 보내는 일종의 선적 물품의 명세서이자 대금 계산서이자 수출업자에게 물품 대금의 청구서 역할을 하는 것이 상업송장입니다. 상업송장은 거래계약의 존재 및 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서류가 되죠. 이 물품을 보낸다. 그리고 이것의 대금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출 신고 시에 실제로 어떤 물품을 수출하는지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어떤 명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서류고, 이 서류에 있는 기재된 내용과 선화증권에서 작성되는 어떤 하물의 명세가 일치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선화증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선화증권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법상 이 법에 있어요. 우리 한국 법에 상법에도 있고요. 그 외 국제법에도 여러 가지 이 선화증권의 지위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식증권입니다. 요식증권으로서 어떤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요구돼요. 그래서 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해서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했음을 나타내는 추정적 증거이다. 그러니까 추정적 증거라는 것은 선화증권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선화증권에 어떤 기재된 것이 있다는 것이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대로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했다, 물품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물품의 운송 계약에 따라서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운송 계약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운송을 해서 그 목적지에 있는 화물의 수화인 혹은 선화증권의 어떤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가치 있는 증권,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그리고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경우에 그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선화증권을 소유하는 것은 물품을 소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 인도가 아닌 CIF와 같이 상징 인도에서는 이 서류 상징물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물품 그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소유권 유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렇기에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선화증권과 물품이 매도인 손을 떠났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 선화증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의 어떤 권리증권, 상징 인도로서의 권리증권성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무역 대응 결제 방식인 하나나옴 치결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품은 반드시 선화증권을 통해서 인수를 해야 되고, 선화증권을 제시해야만, 원본 제시를 해야만 물품의 처분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그것을 운송인에게 상환하고 물품을 인도 청구해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화증권의 어떤 선화증권을 통해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서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것인데요. 선화증권이 유통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도인이 처음에 선화증권을 발행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신용장 방식이나 추심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은행을 통해서 수화인 매수인에게 보내게 되고, 그 매수인이 물품을 처음 구매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또 물품을 재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인, 은행, 매수인 혹은 재구매를 하는 제2의 매수인에게도 이 선화증권의 권리가 배서행위, 그러니까 선화증권 뒷면에 기재를 통해서 권리를 넘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유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선화증권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계약의 추정적 증거입니다. 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 운송계약서가 아니에요. 선화증권에 컨트랙트 오브 캐리지라든지 그런 운송계약을 의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송계약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류라고 한다면, 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운송인과 그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송화인이나 수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운송계약이라고 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만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근데 선화증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물품의 수화인,
물품의 정당한 권리권자에게 선화증권이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운송을 위한, 운송에 의한, 운송만을 위한 계약서는 선화증권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왜 추정적 증거냐?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화증권 안에 실제 그 운송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선적항이 어딘지, 목적항이 어딘지, 선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운송되는 물품이 뭔지, 가격은 뭔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운송계약과 관련해서, 선화증권에, 어떤, 뭐, 계약 내용을 넣거나 변경하거나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운송 계약이 있고 그 운송 계약을 실현한 단계에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송 계약은 운송 계약대로 선화증권은 선화증권대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용선 계약이에요. 용선 계약.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발행된 경우에는 선화증권이 단순한 수취증에 불과하고 용선 계약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 내지는 그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보다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선주가 이 선박을 빌려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박을 빌리는 것, 배를 빌리는 것과 관련된 계약서가 존재를 하고 그게 바로 용선 계약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반적인 전기선 운송이나 다른 어떤 차원에서의 운송보다 배를 빌리는 어떤 나용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화증권보다 용선 계약서의 내용이 더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 UCP 600과 같은 신용증 통일 규칙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에서 사용되어지는 선화증권과 용선 계약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을 뭐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물품의 수치증이죠. 선화증권에는 선적품의 수량, 중량, 용적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에 물품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 하고 기재가 되죠. 여기 밑에 있는 표현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물품이 정상적인 상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외관상 확인을 하는 것. 이 외관상 확인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헌들을 내용부지 약관이라고 해요. 눈에 보고 물품의 상태를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선화증권에 그 비고란에 기재를 하겠죠. 뭐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물품이 파손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재할 텐데 물품을 왜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의 입장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용 부지 약관입니다. 요즘에는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때문에 더 하죠.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shippers load and count, said by shippers to contain. 쉽게 말해서 송하인이 물품을 셌고 그리고 뭐 선적을 했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집어넣게 되면 컨테이너를 봉인을 하거든요. 실로.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 송하인이 그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그 컨테이너 내부의 물품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BL에다 기재합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고 하냐면 선화증권에 그 물품의 명세를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적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를 할 때 정확한 물품의 상태나 컨디션이나 개수나 중량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분명이나 이런 것들. 근데 뭐 그렇지 않았을 때, 만약에 진짜로 그러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물품의 선적이 95개가 이루어졌는데 이걸 제대로 세보지 않고 선화증권에 100개를 적었다라고 칩시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선화증권의 정당한 수화인이 물품을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받아갔을 때 물품의 개수가 95개예요.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선적될 때 95개였기 때문에 목적지에 95개가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하면 운송인의 기책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실제 물건은 95개인데 선화증권이 100개라고 한다면 그 차이 5개는 그 물품을 수령하는 수화인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화증권에 100개가 있는데 나한테 준 거는 95개밖에 되지 않는다. 운송인으로서의 어떤 채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너는 나에게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물건 100개를 내놓아라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물품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물품이 과도하게 중량이 줄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송 도중에 어떤 운송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제로 물품을 선적하는 단계에서 실제 물품의 상태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선화증권에 제대로 그대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화증권의 권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권리증권이죠. 선화증권 그 자체가 화물을 대신하는 것을 대체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상징물, 권리증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는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것이 화물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양도는 배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서를 통해서 혹은 정당한 지시에 의해서 혹은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가 어떤 불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아질 수가 없어요.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의의 양수인이어야 합니다. 자,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 뭐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어떤 법적 성격을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 요인증권이다.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화물을 운송인이 수령하였다, 선적하였다라는 어떤 원인 하에서 발행이 되는 것이고,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떠한 양식이 있어요. 선화증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선화증권이 기재를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화증권은 배서를 통해서 권리를 이전시킬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사안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당사자, 특히 운송인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재된 내용들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물품의 권리를 체화되어 있는 서류로서 선화증권을 정당하게 양도받은 자는 선화증권에 표기되어 있는 화물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상한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채권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운송인은 채무자죠. 운송인은 채무자이고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채권자가 돼서 선화증권을 제시를 통해서 물품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운송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선화증권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CIF의 I에 해당되는 인슈어런스죠.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보통 CIF에서는
해상 적하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가 앞서 인커텀스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ICCC 조건, 협회 적하 약관의 가장 낮은 수준의 약관을 들고 CIP 경우에는 인커텀스 2020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항공운송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항공운송 관행을 반영을 해서 협회 적하 약관 ICCA로 보험 부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 CIF의 경우와 CIP와 CIF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사안이라 보니 그 실제 매도인이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증권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유통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유통을 통해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선화증권의 유통과 함께 보험증권도 매도인을 손을 떠나서 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 가능. 자, CIF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통 보험회사와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데 보험증권은 말 그대로 매도인 그러니까 CIF 계약이라고 친다면 매도인이 보험회사와 일종의 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어떤 증권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보험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실무에서, 실제 필드에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때, 건당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 예정 보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괄 예정 보험에서 사용되어지는 개별 운송 구간에 대한 어떤 보험 계약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서류가 보험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노트라는 것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브로커, 보험 중개인이 발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특히 그 신용장 통일규칙이나 이런 곳에서 은행이 보험증권으로서 수리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커버노트가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선화증권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큰 문제가 없어진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이것이 실제로 사용이 된다면 또다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화증권이 반드시 원본 소유가 필요로 하다라는 점 때문에 어떤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나 운송수단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는 이런 경우죠. 선화증권이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이 도착할 때까지 물품을 매수인이 혹은 정당한 소지인이 선화증권을 통해서 물품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늦게라도 도착을 하면 그 늦게 도착한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를 할 테니 일단 먼저 물건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서류가 레터 오브 개런티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입니다. 수입 화물에 대해서 선화증권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일단 먼저 가져가겠다, 먼저 가져가게 해달라, 그것을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증을 하냐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물품의 권리증권인 선화증권 없이 물품을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보통 LG 레터 오브 개런티를 작성을 한 사람은 은행이 돼요. 그래서 그 은행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각서입니다. 각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물이 선화증권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선화증권이 실제 도착하면 반드시 제출하겠다, 물건을 먼저 빼달라라는 간행하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결론만 놓고 보면 이러한 어떤 간행은
사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서 결론이 났습니다. 사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죠.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선화증권의 일종의 사기죠. 선화증권을 선화증권 없이 물품을 받아가고 그 은행에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물품을 먼저 가져가고 실제의 정당한 화물의 수화인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는 실제 선화증권에 도착해서 선사에게 제시했을 때 선사가 이제 뻥 찌는 거죠. 물건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 실제로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가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운송회사는 항변을 하겠죠. 은행의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물품을 내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은 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했냐? 선화증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원본성이 중요하고, 원본 선화증권을 통해서 반드시 물품의 인도와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를 통해서 선화증권을 사용하지도 않고 선화증권보다 먼저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판결이 내려졌고, 그래서 뭐 몇 번의 사기 사건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선사들이 운송인들이 이러한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파손화물 보상장입니다. Letter of Indemnity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줄여서 LI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화증권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앞서 운송인이 물품의 하자나 물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를 선화증권의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것이 신용장 거래라고 친다면 은행이 서류를 수리하고 심사하고 대금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더티 BL이죠.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어떤 상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것을 수리하지 않도록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물품에 선적된 것과 계약 내용, 여기서 말하는 계약 내용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이죠.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물품이 선적된 내용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LI를 사용을 합니다. 이 LI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실제 선적 물품과 선화증권, 즉 다시 말하면 계약상의 물품이 상태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계약은 100개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실제 매도인이 선박에 선적한 건 90개입니다. 그럼 10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한다면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물품 90개라고 적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90개로 적지 말고 100개로 적어 달라. 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100개이고 신용장 개설이 100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받으려면 이 선화증권의 비고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90개로 적지 말고 100개로 적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90개로 적지 않고 100개로 적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문제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라는 것을 개런티하는 것이 파손화물 보상장입니다. 그래서 이 LG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앞서 말했던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의 경우에는 선화증권보다 물품이 먼저 들어왔을 때에 그 물품을 먼저 가져가기 위한 어떤 편법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파손화물 보상장은 위법의 문제예요. 공문서든 사문서든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문서나 사문서를 변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분명히 실제 배에 선적된 물건은 90개인데 그거를 선화증권 서류에는 100개로 적는다. 그럼 10개를 구라친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이게 불법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LG의 경우에도 편법을 동원하다가 이것을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법, 불법을 저지른 사기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대법원 판례로서 이 위법성, 이 꼼수, 이 편법이 문제 있다라는 게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이 꼼수가 퇴출이 됐거든요. 사실상 이 해운 산업에서. 근데 이 파손화물 보상장은 말 그대로 선화증권의 화물의 선적 상태대로 선화증권을 기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선화증권을 위변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운송인과 수화인 간에 엄청난 어떤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화인은 사실 자신이 물품을 선적한 것이 아니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자신이 물품을 인수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이, 실제 선적된 물품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상황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화인은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운송인이 아무리 수출자이자 송화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파손화물 보상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수화인과 운송인은 말 그대로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수화인이 운송인에게 제시하는 선화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있는 물건을 운송인은 수화인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있는, 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생긴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뭐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일단 송화인 스스로가 그렇게 그 파손화물 보상장을 통해서 실제 선적 사실과 다른 선화증권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만, 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느냐 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파손화물 보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송화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해상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실제 파손화물 보상장을 작성한 송화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면 이런 어떤 보상장, 파손화물 보상장이 됐든 앞서 말씀드린 수입화물 선취보증서가 됐든 이러한 운송 서류인 선화증권을 적법하게 정해진 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편법, 위법, 불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화증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무역계약 위반, 계약 종료, 불가항력 그런 사안들 함께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